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수다의 수다 친구들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셈 톡톡 동아리 회원 이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셈 톡톡 동아리 그림책 읽어주는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경숙 선생님은 또 언제 뵈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곰돌이 푸우 할 때 저희 같이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은 또 톡톡 동아리 이 대표로 두 분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톡톡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여기 논현동에 이제 마셈이 자리 잡게 되면서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몇몇 분하고 처음에 여기 마셈을 위해서 어떤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좀 읽어주는 봉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 전에는 몰랐던 분들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정말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행복한 것 같아. 지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들과 함께 네. 성장하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네. 저희가 그림책의 그 매력에 더 빠지게 된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좀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가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 하에 또 그림책 읽어주는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뭐 이제 톡톡에서도 그런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는 책은 에이징 솔로라는 책이에요. 혹시 책 잘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에이징 솔로? 저는 처음에는 좀 시작이 많이 와닿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쉽게 읽혔는데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후반부로는 좀 책이 많이 어렵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정미 선생님. 네, 그러게요. 저도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저 역시 뭐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솔로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 모두를 위한 그런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이제 나중에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한번 이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에이징 솔로라는 책 표지를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표지 저는 이제 그 표지를 보니까 아 이거 솔로의 삶이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표지 앞에? 사실 저는 책을 볼 때 네. 이렇게 표지 막 이런 걸 자세히 보지도 않았었는데 네. 여기 이제 유수다를 시청하게 되면서 네. 표지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지를 보니까 그러게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네. 차 마시는 네.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연상이 되면서 그림이 이 책하고 참 잘 어울리게 네. 잘 그려졌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도 혼자 차를 마시면서 네. 책을 보는 그런 유수다의 모습이 비슷한데 의자가 하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그 테이블에는 여러 의자들을 대부분 놓는데 하나의 의자만 딱 있고 커피잔도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로를 조금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그 김희경 작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이 작가. 이 작가분은 그때 네. 저희 그 이상한 정상가족 네. 우리 북내저 상상상 그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 책을 참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 집에서 이상한 정상가족 책을 잠깐 뒤적거려 봤는데
또 항상 이 작가가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 몰랐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여가부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녹여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한 정상가족의 책 표지 색깔도 약간 요 색깔이었거든요. 진한 그 색으로 이렇게 겉에 그 이상한 정상가족 그 책 표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나고 다시 근데 북레터에서 이렇게 두 번 한 작가의 책이 두 번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두 번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레터 상상상에 아주 초창기에 이상한 정상가족 한번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에이징 솔로 하면은 떠오르는 뭐 이렇게 이 단어가 주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솔로에만 꽂혀 있고 에이징 어떤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삶도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저하고 좀 이 책이 통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사실 작가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에이징 솔로는 저랑 딱 맞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이제 독립하게 되고 엄마랑도 이제 곧 제가 이제 집을 얻으면 이제 따로 살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내 앞으로의 삶이 이 에이징 솔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막연했던 제 미래에 혼자 사는 삶이 이 책으로 인해서 좀 안심도 되고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봐도 좋겠다 이런 좀 대안 제시도 되고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또 이정미 선생님, 저도 에이징 솔로.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책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의 경험이 있건 없건 현재 배우자와 자식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그리고 또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솔로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솔로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돌봄의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리고 또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도 뭐 독립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이징 솔로라는 게 단순히 비혼 독신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나 다 노년이 되면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에이징 솔로가 뭐 그냥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또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에이징 솔로에 그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추천 글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뭐 김하나 작가라든지 또 이제 다른 기자님이 또 추천 글을 써 주셔갖고 또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스티지에도 무슨 추천자들이 쓴 글이 있던데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게 절실히 필요했던 비혼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김하나 작가님하고 장희로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혼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삶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뭐 1인 가구 시대의 중년의 삶에 대한 그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그 비혼주의자로 살아온 선배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차례로 한번 가볼게요. 그 책의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 장이 에이징 솔로가 온다. 그래서 이제 4050 비혼 여성들의 혼산 지형도.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4050 그리고 60대에도 이제 계신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2장에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
솔로인데 왜 혼자 안 살까 궁금해지네. 그 다음에 3장에 홀로 외롭게 나이 든다는 거짓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장에는 한국 사회에 솔로의 자리를 만들기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혼삼이 어떤지, 그리고 또 혼자 살지 않는 그 솔로들의 삶은 어떤지 뭐 이렇게 이제 둘러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대안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 4050 비혼 여성들의 혼자 산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이정미 선생님하고 그 이경숙 선생님은 혼자 사는 비혼 여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상을 갖고 계신가요? 혼자 사는 비혼 여성 하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 어떤 상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저도 굉장한 편견을 사실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거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사실 현재 1인 가구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막연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출생률이 낮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결혼하는 것만 비율이 낮은 게 아니고, 어쩌면 진짜 혼자 사는 삶을 이제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선택, 정말 그렇게 보면서 어쩌면 정말 선택으로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많은 편견들, 그거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좀 봤습니다. 비혼 여성은 어떤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 거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테레오타입한 비혼 여성의 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비혼 여성의 상이 아닐 경우, 그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주위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인사 이동 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젊은 층에 속했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그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삶들이 되게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서, 특별히 그 비혼의 삶,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많이 좀 깨어진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거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막 숨기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나 이랬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직원분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런 예쁜 그런 자기 여자친구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막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시시하고 이런 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랑 같이 친하게 됐던 후배도 이혼을 해서 혼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면은 또 같이 한 직장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 모르는 분이 남편 어디서 있다 그랬지? 이러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 이혼했어요.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변했구나. 근데 많이 변한 거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에 대한 그런 이제 특히 나이든 솔로 비혼자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MZ 세대라든지 요즘 세대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이
과거만큼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삶, 혼자 사는 삶 부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 있죠. 언제 부러우셨어요? 혼자 사는 삶? 일단은 독방육아 할 때 그때 아이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사 노동, 그 그림자 노동은 거의 제 전담이다 보니까 또 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전보다는 많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마음가짐은. 그런데 이제 그런 때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 뭔가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물리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것저것 일 버려놓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오롯이 혼자의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혼자 사는 삶에도 그런 부분,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혹자는 마중물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막 그런 농담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려면 개인적인 시간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대소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양육이나 돌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서 결혼 생활을 했다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 생활 하면서 누렸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의 삶에서 누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전 지금 제가 호기심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활동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제가 만족스러운 좀 삶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모든 삶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게 더 완벽하고 굳이 이게 더 좋고 막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스테레오타입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아까 편견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싱글 라이프, 솔로 라이프에 대한 어떤 이제 두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두려움을 좀 해소시켜줬다. 네, 막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로 라이프에 대한 두려움. 솔로의 가장 네. 두려운 건 사실 경제적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또 돈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거의 대부분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사실 나이 들었을 때 가장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돌봄 문제가 제일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텐데 그랬을 때도 내가 돈이 있다면 이제 내 뭐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걱정 끼치지 않고 내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경제적 불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많이 근데 그거는 비혼이 아니어도 솔로가 아니어도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징이 된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의 더 경제적 문제와 돌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두려움들을 떠올리셨는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두려움은 있죠.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 살게 되면 뭐든지 이렇게 스스로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뭐 만지고 고치고 하는 거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제가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의 그러한 자잘한 그런 문제들을 다 혼자서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진짜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진짜 나가 오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나 뭐 이런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이런 게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고립돼 있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혼의 삶, 그 혼자 삶을 하려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결혼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어플이라든지 뭐 주문을 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이제 남편이 다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원래는 자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그냥 누군가한테 그 의지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비혼주의의 삶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고치고 뭐 이러는 거 그건 물론 전문가가 있으니까 뭐 불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전구를 갈거나 뭐 이런 것쯤은 혼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혼자 삶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그 두려움 역시도 이제 그 부분들을 논의해봤어요. 혹시 이 책에서 우리 그 선생님들은 들어왔던 문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들어왔던 문구. 뭐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 오셨는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 이야기들이 다 그 장마다 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꼭 하나를 꼽는다 뭐 이런 거는 네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억에 남는 게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정을 중심에 둔 삶.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중물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중물도 역시 또 요즘에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회적 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우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우정이라는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그 함께 뜻과 아니면은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비비 뭐 전주에 있는 그런 뭐 비비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뒤에 이제 그 노루묵향기라고 어르신들 세 분이서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그 마을의 가구 수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묵향기의 서로 돌봄 257 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함께 뭔가 이렇게 서로 돌봄이 마을 돌봄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좀 마중물 생각이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루묵향기 네. 여기 계신 우리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때 마중물 세미나 네. 줌으로 또 참여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여주에 계신데 이제 우리 또 마중물 멤버가 아시는 분이라 초대를 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 혹시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경수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저는 그 제2장의 그 168쪽인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 이제 서로의 꼴을 봐주는 것, 서로 신세지는 것을 받아주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혼자서 오래 살아온 솔로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마음이다. 이런 거였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비혼주의자들이 이렇게 좀 더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적인 네. 삶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연대를 맺고 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남의 신세는 지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건 괜찮은데 받으면 그 불편한 그걸 갚을 때까지 마음에 무슨 짐처럼 비처럼 갖고 있는 이게 저도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일상을 살고 있어서 만약에 도움을 받아도 언젠가 내가 갚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정말 이 다음에 내가 막 아프고 좀 경제적인 능력도 좀 없고 이런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면 그때는 내가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점을 좀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글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58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네. 그 비비 공동체의 공범님이 쓰신 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 가까운 부탁을 청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 가벼운 땡큐를 날리고 오늘은 도움을 줬다가 내일은 도움을 받았다가 그리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언제 아까 네네.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돌봄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돌봄의 문제라든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이 이제 비혼 여성 솔로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런 그런 소규모 공동체 돌봄들을 이렇게 대안으로 굉장히 많이 여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린 이미 그런 돌봄의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마중물에서 그런 돌봄 공동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먹고 싶다, 뭐를 이렇게 하면 또 만들어주는 그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면 약을 사다 주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미 나는 이제 돌봄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생각이 드는 게 의료계 쪽에 한 명, 어느 쪽에 한 명, 뭐 예체능 쪽에 한 명, 뭐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희의 또 마중물 돌봄 공동체는 더 뛰어난 게 항상 토론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가와 또 그런 사회적 활동가 또 돌봄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막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떠오는 거예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누구, 그리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춤과 노래와 음악으로 우리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이 센터 하고 싶다고 만드는 또 누구, 그렇죠. 주모 씨. 네. 그러면서 너무 참 다양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생각을 쭉 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우린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책을 읽고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동반자법, 저도 이제 병원에 제가 작년에 무슨 수술을 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제 가족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그 비혼주의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쵸. 그리고 원가족이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그쵸. 돌아가신 분에게. 그럴 경우에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앞에서 그게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 혼자 사는 삶에 그 부분이 이런 때도 가족 보호자가 필요한 거야?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랬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법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면, 근데 양녀를 삼는 게 더 빠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친구들 것이, 그래서 친구를 양녀로 삼은 입양을 한 거죠.
해서 그 보호자 역할을 이제 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경우들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양녀를 삼거나 이제 입양을 하는 건 쉬운데 그 동반자가 되는 거는 또 어려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가 유럽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이 가족보다 훨씬 더 잘 돌보는 거예요. 에이징 솔로인 분들을.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좋은 이웃들이 있는 이제 커뮤니티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것이 또 다시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유전돼서 그 주위에 있는 나이든 그 에이징 솔로들을 케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고령화 연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돌봄의 방식들이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돌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 공동체가 또 함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조차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니까 뭐 이제 소수의 좋은 커뮤니티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으면 그런 삶이 가능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복지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있는데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가족 관계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의 추세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만나는 대상자분들의 추세가 좀 바뀌는데 언젠가부터 1인 이제 청장용 가구 운두형으로 이제 집에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뉴스에서 서울시는 정말 운두형 청장용 가구 지원하는 사업도 이제 세우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가왔구나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 진짜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 뭐든지 가족이 해결해야 되고, 가족이 품어야 되고, 그런 게 현실에서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씩 변화는 있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부양 의무 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가족을 계속 찾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개선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필요한 돌봄, 뭐 병원 가거나 뭐 이렇게 챙겨주고 나중에 왜 죽었을 때 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이라도 물려줄 때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서로 이제 없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한테 내 유산을 주지 않고 그래도 나를 좀 관심 가졌던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나는 사람이 제가 내 친구든 이웃이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산도 꼭 무슨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찾아서 비율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현실과 나라 제도가 너무 이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좀 법적인 제도들도 빨리빨리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친구든 이웃이더니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정말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좀 장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에이징 솔로의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아까 이제 소개했는데 그 비비라는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돌봄이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막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이 책은 또 보여줘서 그 두려움들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뭐 이 책을 보면서 편견이나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에이징 솔로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깨게 해줬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왜 그 80쪽에 있었던 그 에이징 솔로는 더 외롭다. 그래서 그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 얘기가 맞아.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 진짜 같이 사는 부부 중에도 너무 외로워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롭다고 치면 더 외롭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싱글일 때 그런 시선으로 좀
볼 때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감정도 외롭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의 감정의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내가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조차도 이렇게 내가 외로운 것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에이징 솔로 말고 20대, 30대의 솔로가 더 외로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그 응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시간들이 이 외로움을 더 즐기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도. 네. 이정민 선생님은? 근데 인간은 다 누구나 외롭고, 저도 역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더 답답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더 외로울 것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편견, 그리고 또 그런 편견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가 그때 어떻게 기사를 봤는데, 외로움을 걱정하는 1인 가구 다수는 오히려 여자 에이징 솔로가 아니라 남자 솔로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홀로 살아가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작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홀로 함께라는 이런 말씀을, alone together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자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남자분들이 에이징 솔로 남성편 이런 것들도 기획해서 쓰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가 비주류가 아니구나, 사실상 1인 가구는 이제 주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고요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65.2%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되게 좋은 공동체가 많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또 상상을 할 수 있겠구나.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남자분들은 어떨지, 다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후속편을 한번 기대해 보죠. 남성들의 그 솔로 라이프, 에이징 솔로의 남성편. 다음에 작가님이 좀 또 인터뷰 하셔서 좀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싱글리즘에 대응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글리즘이라는 것을 271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싱글리즘은 사회 심리학자 벨라 드파울루가 이름이 어렵네요. 처음 사용한 말인데, 사전적 정의는 결혼이 비혼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혼자에게 편견을 갖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이상적인 그런 이제 표준화된 모델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비정상으로 간주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싱글리즘에 대항해서 이 솔로 라이프가, 혼삼의 삶이 어떤지를 또 보여줬던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혹시 이 책 접하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다, 우리 유수다 구독자들 구독 꼭, 좋아요 꼭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저는 왜 사회적 비난받는 시선 중에 이제 비혼주의자인 분들이 이렇게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데, 사실 지금 제일 우리 지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 문제라고 이제 언론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인구가 지금 너무 많대요. 그래서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의 이 경제 능력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때문에 이제 막 출산율 늘려야 된다 이런 정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 같이 살아야 우리 지구가 정말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단일 민족을 뭐 고집할 그런 시기는 진짜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비난할 게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지구, 기후 환경, 우리 이런 앞으로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좋은 거고 잘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책을 비난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런 쪽으로 시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이 이제 뭐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그 복지 체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방식 자체가 그런 이제 어떤 누군가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운영이 적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측면들이 끊임없이 이 한국이라는 국가 하나 일국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출생률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조차도 이 자본주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세계인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인구는 지금 포화 상태에 있다. 인류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일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출생률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그리고 경제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체계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해보게 되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뭔가 이 사회가 결혼 아니면 미혼이라는 그런 자꾸 양자택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생률이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제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가족들을 인정을 하면은 그 출생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항상 뭐 조금 서유럽이나 북유럽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통해서 그 출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도권 안에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출생률이 또 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포용을 해 가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 위기적 지구 문제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이제 이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독자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개인적인 말씀 없으세요? 네, 아니 네. 되게 좋은 책을 만나서 너무 좋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마중물에서 헬렌 켈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헬렌 켈러가 아니라 그런 진짜 이렇게 성인 이후에 그런 헬렌 켈러는 조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밝은 빛, 그런 빛 속에서 혼자이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렇게 우리 그 마중물 동료들과 함께 그런 사회적 우정을 쌓아가면서 사회적 평등한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의 그리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쌓아가는 소금 한 가마니를 먹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우정을 점점 확장해 가면 에이징 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동반자법. 네.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지만 또 함께 사는 법들을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적 삶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도 그것이 정상, 비정상으로 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이제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래서 싱글리즘을 넘어서 사회적 우정으로라고 이제 북레터 상상상의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북레터 상상상과 함께 책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레터 상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셈에 연락하셔서 구독 서비스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유수단은 이 북레터 상상상의 책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또 토론하는 동료 학습 동아리와 함께 이렇게 이제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톡톡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유수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에이징 솔로. 에이징 솔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거의 3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표준 가족,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표준 가족, 우리는 보통 정상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놀라웠게도 50%가 될 줄 알았더니 35% 미만 28%가 된다는 거거든요. 서유럽으로 가게 되면 에이징 솔로, 그리고 또 1인 가구의 형태가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40%가 넘었고, 자, 그러면 어떤 게 정상 가족이죠? 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싱글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싱글리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비혼자들에게, 그리고 에이징 솔로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싱글리즘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싱글리즘은 지금과 같은 1인 가족의 형태들이 늘어나는 형태 속에서 여전히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것인가. 자, 싱글리즘의 편견들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비정상적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양반들이 비정상일 뿐만이 아니라 외롭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를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싱글리즘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우리에게 화두를 제공한 책이 바로 에이징 솔로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 19명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에이징 솔로, 주로 여성들인데,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리고 이 에이징 솔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들이 삶의 한 형태인 것처럼 에이징 솔로도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시선과 불이익을 받는 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제 왜 그럴까 했었을 때는 이 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거든요. 우리는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소위 얘기하는 부모와 자녀잖아. 이게 표준가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가족 모델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거. 저자가 얘기합니다. 결혼을 중심에 두고 그것의 대척점에 주변부에 혼자 사는 삶을 놓은 뒤 비호는 일탈이자 비정상적인 것처럼 다루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들은 성숙하지 않다. 왜 성숙하지 않은지 아세요? 성숙하려면 애를 낳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나? 제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애를 둘을 낳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협력해서 낳았겠죠. 근데 제가 과연 지금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될 때
어른이 된다.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은 애초에 결혼 여부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성숙이라는 문제들도 어쩌면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가 만든 하나의 어떤 그 공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여의 문제인데요. 사회 기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가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게 사회가 비난을 넘어 화를 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정치인이 이제 이 장관 후보로 나온 비혼 여성에게 당신은 다 좋은데 그 결혼 안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의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에이징 솔로들이, 사회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많은 불이익을 받고 되고, 싱글세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제도들이 정상가족, 표준가족 모델로 모든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거거든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자신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생산의 문제로 봐야 될까? 애를 낳는 도구의 문제로 여성을 봐야 될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실존이나 이런 문제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생산의 문제 또는 이 사회적인 기여의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외로움의 문제. 혼자 살게 되면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은 더더욱이 외로울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함께 있어서 행복하시니까 실제 조사를 봤더니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산다, 부인과 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외로움이 고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관계망에 기댈 수만 있다는 그것은 가족이라는 천륜이 아니라 우정이라든가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국의 행동정치학자가 2019년도에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비혼 비출산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뭐 여러 분 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외로움의 문제가 이 어떤 그 에이징 솔로와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싱글리즘에 있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에이징 솔로에 대한 진짜 문제는 이제 나중에 돌봄의 문제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노령이 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저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보호자는 꼭 가족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현재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직계가족, 보호자를 얘기할 때 직계가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 민우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플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 그랬더니 1인 가구 여성들이 외롭거나 아플 때 가장 많이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친구였다는 건데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왜 찾아요? 보호자니까. 그래갖고 둘이서 5년 동안 아주 우정을 쌓으면서 살았던 두 친구가 아픈데 자꾸 보호자를 찾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친구를 자식으로 입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래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돌봄이 사실은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든가 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사회는 싱글리즘,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되면 정부 정책으로 뭐 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혼자 사는 에이징 솔로에 대한 돌봄 체계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다양한 마을에서 함께 이제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는
홀로이면서 함께의 세상이어야 된다. 홀로이면서 함께라는 세상은 뭐냐면 단독자로서의 영역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연결의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에이징 솔로를 이제 물어봐요. 너는 왜 에이징 솔로가 됐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다양한 삶의 경로들을 거쳐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싱글리즘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추세들 속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가족이라는 건 뭘까? 특히 표준가족, 정상가족이라는 건 뭘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핵가족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엥겔스의 책에 주목을 하는데, 엥겔스는 이제, 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형태는 초기에 모계제였다는 건가요? 엄마가 누군지는 아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형태들. 그때는 상당히 평등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초기 사회에서는 계급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때는 이 일부일처제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거죠. 그래서 엥겔스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원시적 자연 발생적 공동 소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가족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형태라는 것이 특정한 역사적 관계, 과정, 생산 양식, 생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가요. 마르크스가 얘기하거든요.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가 그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성은 여성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가 그를 정상가족의 현모양처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정상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런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가족 형태, 1인 가구가 어쩌면 또 시대가 지나게 되면 정상가족이고 그리고 표준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러면 새로운 이 과정들 속에서 정상적인 것이 이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었을 때 이 돌봄의 문제들 있잖아요. 돌봄의 문제들은 특정한 관계들 속에서 이 표준가족을 넘어서서 개인들의 문제들로 이것을 보게 되고 국가적인 사회적 안정망으로 왔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의무부양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상가족에 기반한 돌봄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돌봄, 공동체의 돌봄들을 가지고 이제 세팅을 했던 건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저자가 얘기했던 에이징 솔로에서의 저자가 얘기했던 하나였던 그 에이징 솔로라는 것은 한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서 어떤 안전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회적 관계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울리백의 얘기인데 울리백은 이제 위험사회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위험사회 현상들 중에 이 양반은 개인주의야, 인디비듀얼리즘을 얘기하거든요. 인디비듀얼리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울리백의 이제 이야기를 속에 인디비듀얼리즘의 가정은 자유가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그 조직으로부터 내가 인디비듀얼리즘, 그러니까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자유인 거죠. 그래서 프리라는 개념에는 하나의 어떤 그 자유라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자유화가 되고 나니까 이 자유화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개개인들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울리백은 자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유가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속박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풀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결핍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라든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안전의 문제들이 사실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이들은 개인들이 노동시장에 가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노동시장에서 적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유연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급으로 묶여져 있거나 가족으로 묶여져 있거나 뭐 이런 집단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개인주의화가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 가게 되고 유연화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돌봄에 대한 책임들을 개인이 지게 되는 개인주의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이징 솔로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일 수 있거든요.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친구들을 만드는 공동체에 참여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에이징 솔로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기일 수 있고 참혹한 인생의 어떤 이 마지막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징 솔로라는 것을 계급의 문제에서 그리고 개인주의하의 문제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에이징 솔로는 어쩌면 선택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포라 그러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이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됐다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우는 또 다시 얘기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계급화의 가능성들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자기 과시의 하나의 형태로 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에이징 솔로의 문제가 이렇게 노동시장의 문제, 그다음 공동체 안전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에이징 솔로의 문제들은 영원히 하나의 어떤 우리가 미궁으로 남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에이징 솔로의 문제들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에이징 솔로는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와 그 공동체, 그 시대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에이징 솔로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